자, 시작.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제가 샵2라고 해놓은 이유는 이력서 쓰는 건 기본이고 이제 진짜 취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샵2입니다. 샵2는 면접 관련한 자료, 그 다음에 사람인의 이력서 등록하는 거 요거 관련할 건데 오늘 낮에 한번 이력서를 등록을 하고 가서 그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땡땡땡 면접 처음 들어갔을 때 내 모습인 거예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또 시간이 좀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부터 면접을 목표는 이겁니다. 경력 있는 신입 세 분야 전문가. 저들은 대체 누구인가가 내 모습. 저기 줄 서서 들어가는 게 내 모습이 돼야 되는 게 키가 됩니다. 지금 이력서하고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회사에 낼 때마다 내가 저걸 작업하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거 그대로 일단 사람인 사이트에 등록을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사람인 사이트에 등록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 가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등록해 놓고 계속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잡코리아를 많이 쓰다가 최근 한 4, 5년 새 지금 4, 5년 맞죠? 한 4, 5년 새 한 5년 전만 해도 잡코리아를 쓰다가 4, 5년 사이에 사람인으로 옮겨 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 취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 학생들 취업 지도를 할 때 어디가 더 적합하냐라고 하다가 요 사람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인. 사람인하고 잡코리아의 특징을 놓고 보면 잡코리아는 실제 구직을 하는 기업들이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인은 무슨 이유인지 채용 정보가 많이 있어요. 대신에 기간을 길게 주는 건지 아니면 기업에 뭐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 허수가 많아요. 허수가. 허수가 많고, 잡코리아는 실제 채용하는 기업들만 많이 있고, 그 사람인은 허수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특징이냐? 이거 왜 취업 가이드 할 때는 사람인을 쓰냐면,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뽑고 있는지가 채용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일정 기간 동안 채용 공고를 그냥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채용이 완료돼도 잘 안 내려요. 이 허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이 사람을 언젠가 뽑으니까 어떤 패턴으로 사람을 뽑고 있는지, 어떤 패턴으로 뽑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가는지 파악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정보가 많다는 얘기지, 정보가. 그래서 사람인을 주로 쓰고, 일단 여러분들도 사람인의 이력서 등록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력서는 공개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비공개로 해 놓는데, 요거 이제 제가, 열어서 제가 제 회의실에서 예, 예, 이렇게 올려볼게요. 예, 제 겁니다. 제 거. 사람인에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다른 분들 거를 올려주는 작업을 하려다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안 하고 제 걸 그냥 올렸어요. 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경력의 이력서를 가진 학생들을 여기다 하나씩 얹어가면서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채용 공고는 많은데 내 자리는 없죠. 예, 우리 자리는 없어요. 우리 자리는 없을 보이죠. 근데 요 공고들 중에서 절반은 어, 비용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이 기업이 여기다 올릴 때 비용, 그다음에 아래쪽 그거 말고 좀 칸이 작은 게 있어요. 비용이 다 달라요. 비용, 뭐 놓치면 안 되는 비용, 알짜배기 공고 이런 거 비용을 다 받는데 예. 여기 있는 기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구색 갖추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먼저 사람인의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고 사람인의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이력서 등록을 하러 들어가실 겁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마이 홈에서 이력서 자소서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올려놓은 게 있죠. 그렇죠. 오래전에 올려놓은 게 대충 보시면 제가 27년 10개월로 지금 이건 아마 지금까지 아직 제가 그대로 공개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 보면 제한받지 않을 내용가 있어요. 구직 중이 아니에요. 요 옵션만 바꿔주면 제한이 들어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이력서 제목을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아침에 학생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요거 수정하면서 할게요. 지금 이거 저는 쓸 건 아니지만 제가 일단 요거를 하나 수정을 할까? 이력서 작성으로 갈까요? 수정을 해서 가죠. 수정을 해서. 자, 요렇게 갑니다. 제 경력들 쭉 다 있습니다. 제 경력들 쭉 다 있는데, 이거 뭐 옛날 거라서. 자, 하나씩 고쳐가면서 갈게요. 이력서 사진은 기본적으로 요 사진 쓰셔야 됩니다. 제 개인정보가 화면에 노출되는 사람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력서 사진은 넥타이맨,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복장을 가진. 잠깐만 제가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보여드렸던 예제가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예, 사진의 모습은 좀, 예, 제가 학교에서 작업했던 거 사진인데, 어, 예, 요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분들은 제가 취업을 시켰던 학생들이라서 정확하게 여학생들은 이 포즈, 이런 정도 단촐하게 브라우스에 예, 이렇게 입으셔야 되고요. 남학생들은 예, 와이셔츠, 양복, 넥타이 기본 하셔야 되고 스타일이 있는데 예전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요 눈썹 위로 이마가 보이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 학생들 이력서 사진 찍으라고 하면 눈썹을 가리는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을 뽑아가시는 분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분이에요. 최종 그걸 관리하시는 분은 최종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분들이라서 이건 뭐 제 성향을 맞추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적을 게 경력은 없을 겁니다. 저도 다 지워버릴게요. 지울게요. 하나씩 지워버려서 뭐 소설이라는 데도 지우고 저도 뭐 경력들이 제법 있네요. 여러분들은 경력은 없을 건데 어디서 경력이 나올 수 있냐면 인턴십을 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인턴십을 여러분들이 인턴십을 갔다 왔다. 현장 실습을 갔다 왔다는 소리예요. 현장 실습을. 내가 현장 실습을 다녀왔다라고 하면 여기 적을 게 있어요. 적을 게. 그리고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제가 신입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신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신입으로 바꿔놓고 시작을 다시 할게요. 신입으로 바꿔놓으면 좀 순서가 바뀌네요. 경력은 기억 위로 갔더니만 이런 인터페이스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학력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거꾸로 적습니다. 순서대로. 고등학교부터 적으면 돼요. 고등학교 적고 그 다음에 대학교 적고 여러분들은 지금 졸업 예정 또는 졸업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추가를 한다 그러면 학력 구분에 예, 대학 이렇게 가시고요. 대학 구분에서 여러분들은 연세대학교를 칩니다. 치고 원주를 해주게 되겠네요. 전공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졸업 여부는 졸업 예정, 졸업이 있어요. 이렇게 해쳐서 주시면 됩니다. 졸업 예정으로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학 연도는 2021년 뭐 이렇게 되겠죠. 21년 3월. 월까지 보는 건 날짜는 거의 안 봐요. 2025년 예정이니까 2월이 되겠죠. 지금 4학년들은 저장해 주시면 뭘 또 더 적으라 그러나 대학 구분 석사냐 박사냐 대학이냐인데 예, 대학교 4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 작업하면 요렇게 붙습니다. 요렇게 졸업 예정으로 요거 하나 끝. 학점 부분이 있는데 학점 부분은 여기 추가로 들어가네요. 이것도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네요. 기준 학점이 우리는 4.3 기준이고 제가 학부평 성적이 2.71 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요. 예.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일단은 중학교까지 쓸 필요 없고요. 고등학교 편입한 학생들 경우 저 직전 학교까지 같이 다 써주는 게 맞습니다. 경력 부분에서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신입이니까 여기서
아침에 학생 같은 매주로 실습을 갔던데 매주로 갑니다. 매주. 매주로 가서 입사 언제 했냐 현장 실습을 갔다 온 케이스를 경력으로 씁니다. 현장 실습인데 인정됩니다. 그거 짧게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 같으면 지금 7월 달에 현장 실습들 나갔어요. 올해 실습을 나간 학생들은 퇴사는 8월에 했죠. 2달 같아 보이지만 걸쳐 있죠. 6월 말에서 시작해서 6월 말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났다고 4주만 갔다 또는 8월에 끝났다고 하면 3개월입니다. 예. 매주로 직접 등록하고 직무는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직무 쪽에서는 연구 R&D로 가시면 돼요. R&D 아닌데요? 아니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치료 채취 유전자 우리는 여기서 대충 그냥 연구원으로 해서 근무 부서는 개발팀이나 내가 실제 근무했던 부서를 적어주면 돼요. 하고 직책은 인턴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카운트돼서 올라갑니다. 인턴 수습 항목이 있으니까 적어주면 돼요. 항목이 있으니까. 담당 업무는 뭐냐? 연구 지원 또는 학술 프로그램 참여 지원 같이 간단하게 적어주면 돼요. 요거는 지금 이것저것 적을 게 없어 연구 지원 하셔도 돼요. 연구 지원이란 게 그 기업이 활동하는데 뭐 논문 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생산 관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모든 건 다 지원이라고 붙여주면 돼요. 생산 업무를 도와줬다? 생산 관리 뭐 지원 업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한 줄만 적어주면 돼요. 저장하면 제가 여기가 두산그룹에 있던 거하고 다르게 여러분들도 한 줄 생기죠. 이력서는 어떻게 보이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따라.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스킬인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스킬. 나는 어떤 실적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죠? 스킬은 지금 앞에 학생 기준으로 해볼게요. 앞에 학생이 제가 예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예. 파이썬, C++, 자바, 매트랩, 스위프트 UI, MySQL, 리눅스, 아두이노. 이거 어떻게 쓰죠? 자, 하나씩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추가 가봅시다. 여러분들 C 프로그램 했습니다. 제일 먼저 좋은 게 우리 C 다 배웁니다. C 뿔뿔 해주고 그 다음 또 뭐 MFC 해주면 됩니다. MFC는 제가 배운 거 같나요?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면 MFC를 한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가 MFC니까 이렇게 주고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정에 들어가 수준 뭐 상이나 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상이라고 쓴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가능이면 상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 직접 개발은 안 돼. 그러고 프로그램 유지 보수 가능.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주면 되고 응용 프로그램 개발 가능, 응용 프로그램 유지 보수 가능.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분석 가능이라고 하죠. 세 가지가 구분이 있으냐면 A급, 나는 상급이다. 학점도 잘 받았고 실제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대회도 많이 나가봤어라고 하면 개발 가능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유지보수는 중입니다. 중. 유지보수가 뭐죠? 누가 짜놓은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한테 누구도 여러분들은 누구도 10억이나 20억대 회사의 모든 운명을 신입사원한테 거는 사람은 없어요. 입사하자마자 누군가한테 학생한테 입사하고 한두 달 된 신입사원한테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 진짜 돈을 벌어와야 되는 프로젝트를 맡기는 그런 바보 같은 회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임무는 기존에 일을 하는 그 선임자를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그 보조하는 역할은 뭐냐? 그분이 하는 게 있고 이미 우린 거기에 붙어서 그 프로젝트를 잘 돌아가게 서포트하는 그때가 유지보수가 돼요. 그럼 유지보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분이 짠 코드를 내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이 프로그램 중에 일부분을 고쳐봐. 뭐 테스트 하다시피 너 이거 좀 고쳐볼래? 라고 한마디 하면 고칠 수 있으면 유지보수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수업은 들었는데 하는 거 도대체 모르겠고 수업 때도 성적 별로 안 좋았어라고 하면 응용 프로그램 분석 가능입니다. 나는 문법을 안답니다. C나 C++, MFC를 쓰지만 C 문법은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자신은 없어요라고 하면 분석 가능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요 정도로 해주시면 딱 맞습니다. 유지보수 가능 정도로 해주시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겁니다. 하나 적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적어 어떻게 보이죠? 그 기업들이 이 이력서를 검색할 때 어, 아까 사람인의 구인을 하러 오는 기업들도 여러 등급이 있어요. 돈을 얼마짜리 구인 기업, 나 구인을 하고 싶은데 뭐 만 원짜리 이게 월 만 원, 월 10만 원, 월 100만 원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오픈되는 정보가 정해져 있어요. 나이 정도 하고 경력이나 신입 정도냐 정도 이런 거 보여준 정도가 있고 어느 정도 돈을 좀 내면 이제 보유 기술까지도 보일 수 있게 해줘요. 이거를 필터링을 다 씌워놔요. 필터링을 어떤 경우는 제목만 보내줘요. 이력서 제목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력서 제목만 보여주고 클릭을 하는 순간 이거 보고 싶으면 얼마 내세요라고 과금이 되는 식으로 우리 게임하듯이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사람인 그 구인 사이트 우리 접 구인을 하러 들어왔을 때 그때 초급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요거까지는 보여줍니다. 요 정도까지. 실제 돈을 조금 더 내면 이제 그분이 어느 정도 등급인 것까지 보여주는 그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술은 C, C++, MFC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을 스킬이 하나 또 있죠. 예, 또 있죠. 저장하고 추가해서 가죠. 뭐 있죠? 예, 여러분들 파이썬 다 배웠죠. 파이썬 다 했죠. 파이썬 다 했고 아침에 온 학생은 파이썬을 배웠고 예, 그럼 이미 있는 단어 예약하면 파이썬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상으로 하고 뭘 했다고 이 앞에 있던 친구는 어 제가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수상 실적 예, 이렇게 어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관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밀리로 아이디어 톤 ECG AI 챌린지 같이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활동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증빙이 됐죠. 프로그래밍은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잘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 뭐가 알아들을 정도, 그 맞네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데이터 기반 프로그램 개발 가능이라고 적어줍니다. 이 정도. 빅데이터 쪽을 내가 하니까. 내가 정 자신 없으면 중으로 하면 돼요. 중으로. 중으로 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이 단어들 쓰시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 가능, 응용 프로그램 분석 가능, 응용 프로그램 유지 보수 가능. 아두이노는 초급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가능, 초급 시스템 개발 가능 뭐 이 정도 써도 되고요. 리눅스를 배웠다고 했는데 리눅스는 수준이 어디냐? 리눅스 기반 개발 가능. 요 정도 단어들 잘 기억하세요. 그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 이력서를 검토를 해서 이 친구를 내가 전화를 한번 해서 구인을 좀 해볼까? 전화를 하는 구인 업체들은 사람을 좀 이렇게 작은 업체들이 아닌가? 아니에요. 헤드헌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은 구인을 인사에 맡겨놓으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인사 담당자들은 이공계를 모릅니다. 인문 상경 계열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겨놓지는 않고 중견급, 그러니까 완전한 대기업은 아니고 공채를 하지는 못하지만 또는 대기업에서 미니 계열사들은 헤드헌터들이 있어요. 인사 채용만 전문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 실무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분들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채용을 해주고 연결해서 성공할 경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보다 좀 더 전문적이죠. 이 사람 어떤 특정한 분야의 사람만 뽑아오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회사하고 계약을 해놓고 헤드헌터인데 계약직처럼 특정한 업체하고 필요할 때 해당 잡에 어떤 필요한 엔지니어를 수급해주는 이런 계약이 되어 있는 헤드헌터들이 정보를 또 보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요것들만 봅니다. 가능만. 파이썬이고 자바 매트랩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뭐 자바 매트랩도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고 다 넣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저장까지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야 스킬이 한 줄 뜹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보이죠? 예. 그리고 자바 매트랩은 어떻게? 이건 중으로 가야죠. 지금 그렇게만 해놓고 나면 아무 내용도 안 넣은 겁니다. 여기서 연필을 눌러서 수준을 이 친구는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
자기는 이거는 이것까지는 자신이 없어요라고 했어. 아, 중으로 했구나. 그럼 응용 프로그램 개발 가능으로 넣어주고 뭐가 하냐면 이거 2021년에 처음에 수업 들었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예, 이건 하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 하고 하 등 수준은 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분석 가능. 아, 제가 거짓말인데요. 이력서 보고 뽑는 거 아니에요. 이력서를 보고 면담하고 면접 보고 그런 다음에 채용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내가 가진 보유기술, 특히 수업을 받아 수업할 때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던 거 이런 툴들이 있으면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갖고 가면 됩니다. 개인 비용 이거 이런 것들 동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으시겠어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 3학년들은 일단은 제한 받지 않으세요 해놓으시고요. 요거는 추후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되는 기업 리뷰할 때 좀 보게 될 텐데, 그건 일단 가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그리고 학력, 그 다음에 경력, 스킬은 기본으로 붙지만, 뭐 좀 더 넣어야 되는데, 예. 교육, 수상 부분이 있죠. 요건 옆에 있어요. 옆에 칸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교육 활동을 제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죠? 예, 위드 연세 있습니다. 위드 연세 들어가 보면 비교과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강했던 그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지금. 세종청각 견학 프로그램. 이 견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커리어 빌드업 요런 거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뭘 커리업 하죠? 커리어 빌드업인데 이게 뭐죠? 이 실제 들어가 보면 이게 AI예요. 빅데이터 활용 능력. 근데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이런 교육까지는 좀 피하세요. 왜냐하면 적어도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어떤 교육, 제목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자, 교육 활동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앞에 학생 걸 가지고 제가 허락을 좀 받았기 때문에 교육 활동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교육 훈련. 이걸 받았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단에서. 스위프트 UI 과정을. 예, 적습니다. 활동 구분은 예, 교육이수입니다. 교육이수. 기관은 연세대학교 사업단. 월은 예, 여기 이력서에 있는 대로 가면 2021년 7월입니다. 그대로 섞어줍니다. 월 입력 2021년 7월에서 2021년 7월입니다. 근데 이제 이겁니다. 수입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교육 내용 상세 입력 요때 요거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예, 적었어요. 자, 그럼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 다시 대외 교육 이수 내용인데, 어, 혹시나 여러분들 저기 그 공기업에 가고 싶다고 하면 요 교육 이수 내용을 적게 돼 있어요. 교육 이수 내용을 적게 돼 있는데 기관명이 자 요거 넣어놓고요. 기관명이 연세대학교 디지털 스키어 사업단입니다. 디지털 스키어 사업단이고 언제냐면 이거 뭐 2달짜리인데도 이렇게 하나요? 예, 합니다. 합니다. 월 입력이 2023년 2월에서 3월이네요. 2023년 2월에서 3월. 글로벌 창업 캠프 뭐였나 이거죠. 이렇게만 적으면 그냥 제목이죠. 근데 나는 이걸로 누군가한테 선택받고 싶죠. 그럴 경우 어디? 뭐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거는 그거죠. 데이터 임팩트 글로벌 창업 캠프 2월에 3월은 영국 갔다 온 겁니다. 해외 창업 교육 바로 치고 영국 캠브리지가 됩니다.
해외 창업 교육 이수 되죠. 이렇게 보면 저장을 해놓고 보면 보세요. 한 줄이 보여도 이 친구 영국에 선발돼서 갔다 왔네. 가 되죠. 또 추가 하나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라는 데서 뭔가 했습니다. 뭔가 했는데 온라인 교육이더라고요. 2023년 6월에 2023년 6월 2023년 6월에 뭔가를 했어요. 뭐죠? 소프트웨어 체육 진단 의료기기 교육 이 친구가 받았던 교육이 예, 의료기기 혁신 의료기기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상시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 이력서용 교육을 받고 싶다면 이거 받아 놓으세요. 디지털 스퀘어 쪽 학부생이나 졸업생들은 이런 커리큘럼 상시 운영되고 있어요. 눈치껏 하면 됩니다. 눈치껏. 우리가 자, 교육이 뭐였냐면 혁신 의료기기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고요. 나는 세 개 과정을 이수했어요. 이렇게 이력서에 돼 있지만 요거 교육. 그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실무 교육. 그다음에 요렇게 이게 3개 과정 이수 그리고 어떻게 좀 더 산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 내용 하나하나가 나중에 조금 크게 도움이 이력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뭘 좀 한 것 같아 보이죠. 상당히 뭔가 좀 한 것 같아 보이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경험 활동을 적어주면 되고 수상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수상 활동 많이 줬죠. 수상 활동도 이거 추가해야 됩니다. 추가. 지금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자기 소개서 넣은 것도 추가해줘야 돼요. 추가해줘야 되고 포트폴리오 있으면 또 추가해줘야 되고. 자, 수상 부분 들어가 봅시다. 예, 수상은 구분. 자격 어학 수상인데 자격이 있다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격 증명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운전면허 저 일종이 있어요. 발행처 자동으로 예전에 이거 다 일일이 쳐다줬는데 합격 구분 최종 합격 이게 있으면 뭐도 있죠? 필기시험 합격도 적을 수 있어요. 필기 합격 실기 합격 다 적을 수 있어요. 최종 합격이면 특히 정보 처리 기사나 그다음에 뭐고 전기 기사 같은 거 합격을 했다면 여기 필기 합격만 적어도 됩니다. 합격 연호를 2000, 뭐 대충 2024년 1월 제가 지금 제 걸 대충 넣고 있으니까 저장해 주면 돼요. 자격증 하나 생겼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위드 연세에 들어가 보면 있었던 혹시 자격증 과정이 3학년일 경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4학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에 마감된 것 중에 보면 취업 접수 중에서 프로그램 접수 마감 보시고 마감에 보면 자격증이 있어요. 키워드를 지금으로 검색을 해보면 뜰 거예요. 여기 있죠. 온라인으로 들으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학교 거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들었다. AICE 베이직 자격증 뭐 솔직히 적는다 그러면 추가해 볼게요. 자격증이라고 하고 AICE 이게 뭐죠? AIC 베이직 베이직이라고 하고 발행처는 어딜까요? 이거는 어디 KT그룹이네요. KT그룹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KT그룹 합격 구분 최종 합격을 2024년 2월 해버리면 저장에 필요한 정보 자격 증명 A AICE 베이직 등록하기 이렇게 해서
KT 그룹, 그룹으로 해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격증이 하나 생겼죠. 아무것도 아닌. 이거 근데 누가 검증하러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만 입력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보면 상 받은 걸 하나만 넣어볼게요. 상 받은 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학생은 일관성이 있어요. 데이터 임팩트, 그 다음에 AI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조금 건드려줬던 게 수상 내역 공모전에서 강원이란 말은 웬만하면 빼세요. 원래 데이터 임팩트 글로벌 IR 경진대 회, 요거 이 정도. 혹시 만약에 강원 지역 요것도 원래 뭐였냐면 이거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공식명 풀네임은 이거거든요.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 연세대학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단인데 요거 날려버려도 됩니다. 원래 우리가 대표 이미지 요거 쓰니까 수상 내역은 공모전명은 이렇게 가면 되고 공모일은 뭐 이 날짜 대충 가고 기관은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도 수상이 쓰죠. 자격증 수상이 뜨죠. 이 정도만 해줘도 웬만큼 여러분들 이력서는 끝났어요. 지금 요거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전공은 이거였네요. 희망 연봉은 8천에서 제가 마지막 희망 연봉을 이렇게 적었었나 봅니다. 그리고 학력 나왔고요. 경력 신입사원 현장 뭐가 있나 인턴 경력 있나 보네요. 활동 교육은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을 받았네요. 영국 캠프도 갔다 왔네요. 자격은 이렇게 있네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입력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인데 문제는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이력서 제목입니다. 이력서 보통 이렇게 적어요. 박준모입니다. 같이 적어주는데 이력서는 상대방한테 오픈되는 수준이 레벨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 내 스킬을 이력서 제목으로 씁니다. 저는 슬러시를 많이 쓰는데 파이썬 자바 매트랩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다 뒤에 적어줘요. 이렇게 하고 완료하시면 돼요. 경력은 아 경력 내가 회사 혹시 어떻게 적을까요? 이거는 두산 주식회사 두산이라고 할까요? 입선을 2020 제가 있는 대로 써볼게요. 2000년인데 그거 와 2001년 7월에 입사해서 어쩌고 저쩌고 2월에 재직 중 재직 중은 가고 근무 부서는 두산 엘리베이터고 IT 데이터 개발 근무 부서는 자동화 사업부였는데 직책은 제가 마지막 직책이 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작성 완료. 직무 IT 개발, 기술 지원 정도 프로그램 개발인데 이렇게 하면 작성 완료가 됩니다. 자, 제 이력서 다시 가볼게요. 자, 제가 방금 적은 게 요거죠. 방금 적은 게. 근데 원래 제 이력서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의료기기, 자동제어, 전자의용과학, C++, MF, C샵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원래 여러분들이 경력자가 된다 그러면 27년 경력으로 볼까요? 27년 제가 다녔던 회사들을 다 적어 놓고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적어 놓고 형식이 바뀌어 가지고 그다음에 경력 기술서라는 걸 나중에 쓰게 될 텐데 요거는 한참 남았어요. 한참 한참 남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뭘 했었다를 써줍니다. 요거 대충 언제 쓴 거냐면 2000년 정도 올 겁니다. 서기 앞 25년 전쯤. 예.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일단 사람이 이력서 등록은 요거까지 해주시면 되고 지금 작업된 게 있으면 등록을 하는데 요거는 저랑 마지막 그 리비전 하고
등록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요건 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졸업생들은 이 과정으로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뭘 주시면 되냐면 이력서 좀 봐주세요라고 하면 아이디하고 계정을 주세요. 아니면 회의 요청을 하세요. 줌 회의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열어서 요 내용들 제가 조금 고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리고 이력서를 공개해 놓으면 기업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 기업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 이 부분 소설 쓰기 부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자, 면접 이제 그래서 사람이나 이력서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지금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연락이 올 겁니다. 기업에서. 아니 뭐 제가 지원을 해 연락이 오죠. 아니요. 중견기업도 찾습니다. 헤드헌터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인사 담당자들한테 채용 맡겨놓지는 않아요. 기업들도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다닙니다. 왜 찾아다니냐?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채용 공고를 내놓으면 제가 본 가장 극악의 그 상황은 영화 촬영팀 이런 친구들도 막 연설을 내요. 여러분들은 사람인의 채용 공고를 올리면 뭐 지원자가 많아서 우리가 탈락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 100장 정도가 모이면 이력서가 붙이면 거기에 그 실제 우리가 원했던 전공 관련 학생은 채 20장이 안 돼요. 20장이 안 되고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거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차라리 헤드헌터를 주고 헤드헌터는 3개월 이상 근무하고 나면 또는 6개월 이상 우리 회사에 있을 때 급여가 이제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요, 기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연락이 오면 좀 불안할 경우에는 바로 면접 이렇게 잡지 말고요. 얘 이러지 말고 지금 졸업생 같은 경우 바로 가기 좀 불안하죠. 만약에 불안하다면 전화를 제가 지금 안 바빠도 제가 지금 하는 게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그 정보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 드릴게요라고 한 다음에 저한테 그 기업 정보를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일자 평가에서 면접을 가라 마라 결정해 줄 테니까. 아니면 본인이 결정해서 가셔도 되고 본인이 검색했는데 중견기업이다. 가시면 됩니다. 직접 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기업에 이제 면접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면접 요령을 제가 지금부터 쭉 갑니다. 요건 이제 또 다음 원래 요걸로 한 회차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면접이 딱 잡히면 아직 한 번도 안 본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지만 면접장에 도착을 딱 하면 면접일자부터 잡아야 됩니다. 면접일자를 잡을 때 반드시 연락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담당자한테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고 언제 면접 오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문자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저장해 놓습니다. 내 면접 담당자라고. 그래서 면접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 연락처 면접 일자를 딱 잡히면 도착하면 이 번호로 연락드리면 됩니까? 도착하면 어디로 연락드릴까요? 꼭 확인하세요. 요 과정 이게 사람이 이 친구는 면접에 직접 응하겠네라는 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력서 100장 들어온다 그랬죠. 20장 정도가 우리 회사가 공고냈던 분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20명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를 받는 친구가 한 10명 정도 되고 그중에 한 5명 정도 이렇게 반응해요. 5명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끊어버려요. 그러면 100장이 들어왔는데 실제 면접장에 한 명 오면 다행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20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갑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구직자가 갑입니다. 구인을 하는 업체는 을이에요. 인형 뽑기하는 사람들이 답답하지. 뽑혀가는 인형은 답답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면접장에 도착을 합니다. 면접 당일날. 아무나 붙잡고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누가 사람이 보이더라도 바로 연락을 합니다. 전화번호로 연락을 합니다. 이게 과정이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절차를 밟고 있구나라는 게 막상 갔더니 진짜 가고 싶으네 샀다 싶으면 그때는 좀 다르니까 연락처로 전화합니다. 오늘 면접 몇 시에 보기로 한 누구입니다.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 대충 회사 앞에서 이런 전화를 할 때 면접 보러 오셨어요. 그 연락 바로 일로 가시면 돼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 경우는 운 좋은 거고 아니면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담당자가 연락을 줄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중견기업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중견이나 상장사 또는 대기업은 면접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을 많이 해요. 신분증만 맡겨놓고 와라라고 하는데 예상외로 젊은 친구들 신분증 안 갖고 다니는 경우들 많아요.
꼭 신분증은 지참하시고 가셔야 되고 신분증 맡겨놓고 출입증 교환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꼭 찾아가면 됩니다. 다짜고짜 아무나 붙잡고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라고 하면 안 좋습니다. 재수 없으면 그분이 사장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에 바깥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어떤 경우죠? 예, 제일 여유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 앞 얼쩡거리는데 양복 번듯이 입고 우리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는 일 없는 것 같이 산책하듯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절대 그분 붙잡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격지나 대중교통 잘 안 닿는 공간, 이런 공간들 이 경우는 예, 특별히 없으니까 연락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면접관에 들어갔다. 면접장에 딱 들어갔다라고 하면 인사 담당자가 직접 인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구를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면 입수를 하시면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거 만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름 저는 누구고요, 박준모고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전공은 뭐뭐뭐입니다. 어떤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간단하게 반 페이지 정도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큰 회사 할 경우, 작은 회사 할 경우 이것도 없어요. 요거 잘 준비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인사를 직접 지정하는 경우. 근데 저게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 갔는 인사 담당자 아무 말 없이 그냥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뭐냐? 이 경우는 들어갔는데 면접관들이 앉아 있어요. 내가 아무 말 없이 오셨어요. 대기하다가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그 앞에 면접관들이 앉아 있어요. 그럴 때는 절대로 그냥 앉으면 안 되고요. 무조건 들어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면서 거기서 하면 안 되고 인사하고 의자를 안내를 해주면 거기에 앉으면서 앉기 전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소프트웨어학부 전공 4학년 누구입니다 라고 하고 앉아야 됩니다. 요 과정 잘 지켜주시면 돼요. 요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연봉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빈 대기실이나 사무실에. 그러다가 내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커피 한 잔 줘서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면접관이 대기실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면접을 100명 전화해서 한 10명이 온다라고 하면 면접관들이 기다리긴 하겠지만 그날 면접 잡힌 경우가 한두 명일 경우 또 시간도 텀이 있을 경우는 면접 대기실로 면접관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학생이 앉아 있고 면접관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황이라 그러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무조건 일어나고 하고 괜찮아요 앉아요라고 해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서서 대기해야 됩니다. 요 과정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나는 이런 작은 회사 가기 싫어. 참고로 제가 두산그룹에 입사할 때 저도 1대1 면접 봤습니다. 네, 상무님하고 공채인데요. 공채도 특채 경우가 있어요. 공채 시퀀스에 얹이지만 특채로 뽑힐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 면접관이 자리를 앉았다라고 하면 앉자 말자. 예, 그 면접관이 자리 잡고 앉으면 그때 서 있다가 앉을 때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똑같이 말해주고 앉으시면 됩니다. 이 말을 하다가 말을 끊는다. 그럼 끊으면 끊는 대로 너무 고집해서 가지 말고 됐어요라고 하면 그냥 끊고 앉으시면 돼요. 근데 면접관이 들어와서 앉기도 전에 들어와서 자기 자리 잡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멀리서 오셨네요. 아이고,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 들어올 때는 요겁니다. 면접관이 덜 피곤한 상태예요. 면접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면접관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면접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면접관이 밖에서 걸어 들어오면서 나한테 먼저 말을 걸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 윗부분을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요거는 면접관이 덜 피곤한 상태고 뽑힐 가능성이 90%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이 말이 맞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보시면 돼. 됐구나. 됐구나인데 이제부터 내가 회사를 탐색해야 되네.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월급을 많이 주는지 저 사람 성격은 괜찮은지 이런 거 파악하는 걸로 태세 전환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경우 이 경우가 많지 않겠다 싶습니다. 자, 집단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2명에서 10명 일렬로 앉혀놓고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시선 처리예요. 시선 처리. 여러 명이 면접을 볼 경우에는 사람들이 여러 명을 상대방 똑같습니다. 이 면접관들도 시선 처리가 힘들어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기 힘드니까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시선을 왔다 갔다 해주면 되니까 시선을 쳐다보게 돼요. 만약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 안 쳐다보는 경우들이 많지만 여러 명이 집단 면접일 경우 이때
시선 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 어,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혹시 면접관 중에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쭉 앉아 있는데. 보통 보면 자기소개 해보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일 경우,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경우요? 예, 면접을 진행하는 인사 담당 또는 높은 사람인데 어쨌든 말을 하는, 제일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 내가 채용되는데 일정 부분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예. 진행은 사장이거나 인사 책임자, 그 사람과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가장 먼저 나한테 말을 건 사람, 나한테 질문한 사람하고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눈을 볼까, 밑간을 볼까인데, 시선 맞추기 쉽지가 않죠. 맞추기 그러면 그 뒷사람의 벽을 봅니다. 서로 시선 맞추기 힘들어요. 서로. 똑바로 쳐다보는 게 쉽지. 그래서 고개는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그 사람하고 시선 맞추기 힘들면 그 사람 등 뒤, 그 사람의 머리카락, 안경,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쳐다보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접 시작되고 나면 성향 파악으로 들어옵니다. 출신 학교, 고향 등으로 보는데 요거는 분위기 풀어주는 겁니다. 분위기 풀어주는 거고, 뭐 미래 캠퍼스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디인지, 위치가 어디냐, 나 원주 가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향이 어디야? 근데 학교는 원주에서 나왔는데 고향은 부산이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향 얘기를 하면 면접관들 중에 그쪽 출신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건 고향이 어디냐부터 물어보고 학교 어때라고 물어보는 건 분위기 풀자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말 잘해야 됩니다. 말이 어눌한지를 많이 봐요. 실제 면접을 볼 때.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태도, 말을 하는 방식에서 거의 7, 80%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을 하느냐. 근데 이 경우 떨어도 괜찮아요. 덜덜덜 떠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내가 봐도 팔다리를 떨고 말도 막 더듬더듬 하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상대 서로 다 긴장하고 있는 거니까. 대신에 답을 정확하게는 해야 됩니다. 답을 정확하게. 묻는 말에 답을 해야 되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고,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게 긴장이 되지, 안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면접관이 지역 거리가 먼 곳인 경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수도권을 희망하겠지만, 충청권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걸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거리가. 근데 실제 우리가 중견기업, 중소기업, 뭐 대기업이다 그러면 구미일 수도 있고, 파주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어. 그것도 학교는 원주지만 우리는 무조건 원격지로 가야 되겠죠. 원주에 취직하지 않는 이상. 집도 원주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떡하냐? 괜찮겠어요라고 질문 딱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집하고 좀 먼데 괜찮겠어요라고 하면, 예, 숙소만 해결된다면 관계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숙소를 안 주는데, 기숙사가 없는데, 이거 원룸이라도 구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기숙사 생활을 많이 했죠. 이게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은 학교 생활도 기숙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낯선 데서 사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우리의 강점을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1차적인 적극성 파악입니다. 우리 회사 진짜 오고 싶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진먼데 괜찮겠어요? 라고 하는 건 아이씨, 안 올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도기 때문에, 어,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멀어서 안 올긴 하겠지만 떨어지진 않았죠. 내가 합격한 다음에, 가기 싫어요 라고 해야지. 이거 안 되니까 이러지 마세요. 무조건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 판단해야 됩니다. 합격한 다음에, 집이 좀 멀어서 라고 하셔도 돼요. 예. 전공하고 학점 이수 내역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개발 관련 필요사항으로 프로그램 능력, 뭐 전기, 전자, 기초 이론, 프로그램 능력 질문이 나올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냐, 경험은 좀 있느냐 등등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초반 간보기 질문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1차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공격과 방패에서 이제 저쪽에서 창을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느 정도 해? 라고 물어봐요. 어느 정도 되지? 를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잘 돌파하시면 되고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요때는 집요하게 물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답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시작하죠. 이제 그때부터가 기술 면접인데, 그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기술 담당자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간다 그러면 네 명이 앉아 있으면 한 사람은 인사 담당자, 한 사람은 채용 책임자일 경우가 큽니다. 회사 사장이나 상무 정도.
그 다음 두 사람이 앉아 있을 텐데 보통은 가운데 앉는 경우도 있고 좌우 끝에 앉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빼딱하게 작업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하고 시선을 잘 안 마주치면서 2차 질문을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분이 기술 담당자입니다. 기술 면접. 우리는 엔지니어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문 계열이 아니에요. 이공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해서 기술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눈을 부리부리하게 쳐다보셔야 돼요. 그 추가적인 질문을, 이런 기술 관련 추가 질문을 하는 분을 부리부리하게 쳐다보셔야 돼요. 시선 제약, 시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이 안 돼. 이게 내가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싶겠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돼요. 요거 잘 통과하고 나면 요게 정답입니다. 프로그래밍 관련 밀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어려운 부분 우리가 못하기도. 솔직히 우리는 신입인데 기초 이론과 관련 과목들은 열심히 배우기는 했고 캡스톤 프로젝트, 산학 공동 과제 같은 걸로 열심히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거죠. 우리 실무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우린 경력자 뽑고 싶은데 경력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실무를 하긴 했는데 예, 내 전공 지식이 얕아서 불안하다면 이게 답입니다. 이론은 배웠으나 전공이 직접 실제 사용되는 프로젝트 진행은 해보지 못했다. 학기말 과정에 맞지만 기본 이론은 배웠어요. 근데 실제 프로젝트 진행 경험은 제가 없습니다. 실무 쪽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요 두 마디 실제 사용되는 프로젝트 진행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론만 알지 실무 쪽은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요렇게 해주면 내 위치를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실제 좀 건방진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론은 다 배웠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3차 질문이 들어옵니다. 진짜요? 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막는 겁니다. 창과 방패에서 창이 쑥 밀고 들어왔어요. 너 이거 진짜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는 꼬리를 때리는 겁니다. 이론은 배웠는데 실제 이거 해보는 실무는 못 해봤죠. 신입사원이니까 모르죠. 신입사원이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이론은 배웠는데 아유, 제가 자신 있게 뭘 해볼 수 있다고 말은 못 하겠어요라고 살 꼬리 내립니다. 창을 찌르는 사람한테 아유, 죄송해요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창을 찌르는 사람이 깊게 찌르러 안 들어옵니다. 왜? 그렇지 뭐 신입인데.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을.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저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 더 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단 면접을 볼 때 질의응답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런 집단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옆에 친구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난 질문 하나밖에 안 했어. 이 경우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질문을 많이 한 경우가 싸운 거예요. 내가 막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볼 때 나는 뭐 양쪽 말을 다 못 알아들어요. 신입이고 저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일 것 같으니까. 그럼 상대방이 뭐냐면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시건방지다 거예요. 뭐 똑바로 알고 저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알아요? 그것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 이렇게 알아요. 저렇게 B, C, D, E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기술 면접을 보는 담당자는 뭘 알고 싶냐면 내가 저 맞춰서 일을 좀 할 수 있는 편안한 상대인가를 확인하는 건데 얘가 다 안 돼요. 그럼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그럼 난 얘를 데리고 써야 되는데 나보다 많이 하는지를 확인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나보다 많이 하는지를. 나보다 많이 알면 내가 데리고 쓰기 힘들죠. A급은 A급은 A급을 뽑지만 B급은 A급은 안 뽑습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안 뽑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상사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내 부하 직원을 뽑는 거죠. 그 경우는 내가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면 되죠.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하나만 하고 말았는데 옆 사람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불안해요. 떨어질 것 같아요. 100% 내가 붙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말을 이래저래 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전공 과목에서 프로그래밍 수업은 열심히 받았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다만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해 실력이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요거 외우고 가세요. 밀릴 때 하는 답입니다. 밀릴 때. 또는 이론은 배웠습니다. 아직 혼자 뭘 개발하기엔 부족하고 선배님들의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요거 예, 정답입니다. 요 표준 답이야. 겸손하나 그렇다. 내가 지식은 있는데 실무는 아직 부족해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겸손. 내가 다 아는 얘기라도 절대 겸손. 그다음에
학교 생활을 물어보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자기소개서에 학교 생활 뭐 연구실 활동이라든지 전공 과정 뭐 논문 썼다 이런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질문을 해볼 텐데 요거는 가볍게 물어보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뭔가 질문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남고 그때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성격의 장단점 물어보는데 저는 성격에 자기 본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세요라고 할 때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완벽합니다. 꼼꼼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할 말이 없어져요. 창과 방패예요. 장점을 먼저 얘기하는 건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면접은 회사의 공격과 지원자의 방어로 진행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완벽 꼼꼼을 얘기하면 뭐냐? 공격 포인트가 생깁니다. 어? 그러면서 허점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제가 장점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했겠습니까? 허점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먼저 들춰내는 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방어 가능한 약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약점을 가지고 그걸 보완하면서 나는 강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약간 제가 이게 적극성이 떨어져요. 근데 라고 시작해야 돼요. 또는 원주입니다. 저희 원주라는 지역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좀 부족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국 단위 행사를 뛰어다니고 있어요. 약점인 듯 장점을 얘기합니다. 그럼 약점은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겠지? 근데 얘 극복하네. 그러면 내가 말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내 노력에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완벽하다라고 하면 질문할 게 많아요. 그러면 따지고 들게 많습니다. 근데 완벽하다는 친구가 이력서 언제 냈어요? 오늘 몇 시 도착했어요? 버스 못 탔어요? 이거 공격 포인트죠. 그게 아니라 전 약해요. 많이 부족해요. 제 약점 이거예요. 예. 저희 집 못 살아요. 또는 제가 성적이 나빠요. 제가 학부 성적이 4.3이 아니라 2.7입니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참 반성도 많이 하지만 전 이 성적이 나쁜 이유는요. 뭐 이렇게 좀 많이 해서 성적이 나빠요. 그래도 제가 딴 건 실무는 잘해요. 전 성격은 나쁘지만 실무는 잘해요. 약점을 먼저 들춰내고 그걸로부터 극복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 야구하는 거 별로 야구를 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해요. 왜? 제가 운동을 잘 못해서요. 그러면 또 보는 부분에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면접 시간은 길어야 30분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방어 가능한, 이것도 못하네요. 이런 경우가 있네요. 방어 가능한 약점을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방어 가능한. 그래서 제가 성격의 장단점을 자기소개서 적을 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죠. 장점이 약점이 된다. 그러면 이 면접에서는 그 약점을 먼저 얘기하고 장점을 어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가는 부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저기 두산 면접 볼 때 최종 회장님 면접에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면접에서 취미를 쓰라 그래서 야구라고 적었습니다. 경기 관람이라고 적었어요. 경기 관람. 그리고 좋아하는 스포츠를 적으라 그래서 야구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면접 볼 당시에 KBO 총재가 저희 회장님이셨어요. KBO 총재가 회장님이세요. 전략적으로 그 구멍을 파고들었습니다. 원래 한국 야구협회, 프로야구협회, 야구협회 회장님이 제 면접을 보는 겁니다. 두산그룹, 두산 베어스 구단주이자 KBO 총재님이 제 면접을 보는데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라고 적어놓고 취미는 경기 관람이라고 적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대로 면접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는데 어 야구를 좋아하네? 가서 봐? 예, 가서 봅니다. 그래? 그 다음 질문 나오죠. 두산그룹, 두산 베어스의 구단주니까 어느 팀 응원해? 준비된 면접이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롯데 응원한다 그랬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라서 롯데 응원합니다. KBO 총재 앞에서 준비된 면접을 받아친 겁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계획한 거였는데 우연찮이 맞아들었죠. 웃으면서 롯데 응원합니다. 고향이 부산입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났고 인사팀에서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냐지만 준비된 겁니다. 견고한 방어벽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나를 심어주지?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보이게 하지? 어떻게 보이게 하지? 그게 중요한데 완벽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 부족해요. 두산 베어스 구단주시긴 한데 저는 실제 좋아하는 건 롯데예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런 부분, 성격의 장단점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영상을 보면, 예, 그대로 읽고, 지방 출신이라 수도권 인근 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은 뭐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참 소극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장하면서 제가 이렇게 소극적인 면이 있었는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이 저의 단점으로 평가합니다. 멀리 왔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뭐 이런 부분 쭉 적어 놓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만 화면만 띄워놓고 할 테니까 스톱해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동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회사 어떻게 알고 지원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교수님 언급하는 게 좋아요. 인공지능 보안 반도체 장비 개발 업체 출신 교수님으로부터 한 학기 정도 실무 교육 또는 이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도 해주시면 돼요. 아니고 거창하게 산업 동향 이런 얘기하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언론 뉴스, 언론 보도 자료를 많이 봤다 이 정도 말고는. 그리고 기업들 우리가 중견기업, 대기업이 언론에 노출되는 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우리 회사에 지원한 게 학교에 이걸 가르치는 분이 있어서 지원한 거야. 그럼 뭐죠? 실무를 조금 알고 오겠구나. 그냥 뉴스 본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조금은 적극적으로 깊이 있는 교육을 받았겠네가 되죠. 아니고 언론 보도 자료를 봤다. 그건 뉴스죠. 뉴스. 그건 다 일반 상식으로 온 거하고 기술 이론을 조금 배경으로 갖고 온 건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서 만약에 인공지능 보안 반도체 LED 업체와 교류가 많지 않아 잘 모르는 분야였지만 전시에 업체에 계신 선배님들 면담하면서 내가 유명하다 판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요것도 예, 저희들이 제가 10년 이상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답안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다음에 운동이나 취미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요거 그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동호회 활동 많다는 거 밝히는 거 썩 좋은 답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니까 요새 주짓수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짓수나 격투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회사는 외부 활동이 많은 친구들을 좋아 안 합니다. 왠줄 아세요? 주말만 되면 주말 지나고 나면 다리 퉁퉁 부어든가 깁스가 나타납니다. 환장합니다. 회사 업무 시간이 아니니 회사에 회사는 가장 완벽한 상태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길 바라는 게 회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니까 내가 월급을 얼마를 주는데 가장 완벽한 몸 상태로 쉬는 시간 동안 쉬라고 보낸 토요일, 일요일은 쉬라고 보내서 충전해서 월요일 아침에 깨끗한 완충된 상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말에 열심히 대외 활동하다가 에너지 소비한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지친 상태로 와요. 이거 누가 좋아해요? 그럴 수는 없죠. 다리 퉁퉁 부었고 다리 뭐 이거 내 시간에 내가 한 건데 내가 회사에 무슨 피해 준 거 있냐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친구가 주짓수로 다리 부러져서 왔습니다. 자긴 주말에 병원 갔다 왔고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휴가를 했는데 왜 이러세요? 나는 회사에 피해 준 거 없는데 회사에 피해 준 건 없죠. 윗사람 눈밖에 났죠. 그게 아니나요? 해도 됩니다. 근데 면접에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면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일상하고 면접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기 때문에 방패를 쓸 때는 철저히 방패를 쓰세요. 요거는 숨겨도 됩니다. 주짓수 하셔도 되고요. 실제 대외생활 할 야구나 이런 거 격렬한 운동을 취미로 하셔도 됩니다. 단 면접 때는 그 얘기를 주도적으로 밝히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는 있어요. 축구 잘한다는 얘기를 하셔도 돼요. 축구 족구 잘한다는 그거는 가벼운 스포츠는 근데 취미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취미는 하나 있는 게 좋잖아요. 예, 관람이나 창관 이런 거 하나쯤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독서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일상적입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 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은 야구 인기 좋죠. 축구 인기 좋죠. 이런 거 동호회 활동하면서 야구나 축구 응원단 활동 이런 거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한다고 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직접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취미생활로 관람을 즐기는 편입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혹시 등산 활동, 등산 같은 거 하면 백대 명산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격렬하면 안 된다. 격렬함. 활동 많다는 거 도움이 안 된다. 근데도 또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끔 합니다. 가끔.
가끔 스트레스 풀 때 그거 가끔 하고 가능하면 집에서 푹 쉬는 걸 좋아합니다. 요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확하게 7대3 정도가 돼요. 면접을 보는 임원이나 회사의 방침이 기독교 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카톨릭은 아니고요. 기독교 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면. 아니면 주말 근무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뽑았더니만 가끔 주말에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할 때 종교 활동 때문에 못 하겠다고 머리가 썩어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본 임원일 경우가 있어요. 요 7대3 정도가 있어요, 실제. 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이게 요거는 본인이 소신껏 하셔야 돼요. 긴가민가 뭐 기본 정보가 있다 그러면 하도 되는데 그래서 빨리 확인해야 돼요. 들어갈 때 회사 앞에 문구 같은 거, 회사 주변에 있는 문구, 제가 전에 첫 번째 직장인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회사 사장실에 가보면 주기도문이 벽에 쫙 음각돼 있어요. 그 회사 그 대표실에 벽면이 주기도문으로 음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 질문을 그때 저희 회장님한테 그때 받았죠. 첫 번째 질문을 받았죠. 종교가 뭐야? 라고 물어보길래 눈치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도. 긴가미가 모르겠다 그러면 없습니다라고 하면 되고 혹시 여러분들 실제 종교가 있다 그러면 그 종교 그대로 밝히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중간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정도 간다 이런 거 어중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종교 부분을 분명히 밝히시면 됩니다. 밝히시면 되고 저는 무교인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없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무교인데요라고 하는 건 좀 반발심, 난 종교를 가지는 걸 싫어해요가 되죠. 무교입니다라고. 그러지 말고 없습니다 정도가 답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느낌이. 그거 소신껏 답변하시면 되고요. 기독교 활동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인데 꼭 그 회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 굳이 면접 때 내가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한다는 걸 밝힐 필요는 없어요. 살짝 숨기시면 돼요. 그리고 종교활동, 실제 여러분들이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데 출근할 때 출근해서 그거에 대해 제재가 들어온다. 그거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요. 회사가 제재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날 스트레스 줄 수 있을 것 같아? 상관없어요. 그때는 채용되고 난 뒤에 내 요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기독교 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출장 업무가 많다라고 하는 건 이거 적극성 보는 거예요. 적극성. 해외 출장 업무가 있을 수 있다. 또는 해외 경험 있냐고. 해외 가는 거 좋지 않아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입장. 실제 기업에 계신 분들, 엔지니어들은 해외 출장 업무 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이게 회사를 한 3개월, 뭐 5개월씩 나가 있는 게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되면 그렇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영국 가고 싶고 프랑스 가고 싶고 파리 가고 싶어 하지만 직장 생활이 되면 아예 파견을 1년 나가 있으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지금 IT 쪽은 해외 출장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외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몇 달씩 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는 딱 간단하게 문제 없습니다. 좋아합니다라고 하셔도 안 되고요.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경험은 영국 캠프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부족한 업무 능력으로 물고 늘어지는 경우 기술 엔지니어들이 이런 경우는 내가 모르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못합니다라고 하시지 말고요. 배우겠다, 열심히 배우겠다는 답변도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 회사에서 열심히 배워서 뭘 하겠다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거 준비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회사는 돈 주고 일 가르쳐 주는 직업 훈련원이 아닙니다. 회사는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곳이지 회사는 일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일을 배우겠다, 노력하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는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배워서 하겠다. 지금 그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제가 지금 못하는데 근데 근데 이거 아닙니까라고 해야 돼요. 뭐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 그 모르는데요 이러지 말고 혹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 아닙니까? 그건 제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요. 모르는 답이 나와도 본인이 해석을 하고 이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정도를 해주시면 돼요. A까지나 A급,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완전히 소화하지는 못하겠고,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제 능력에서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혀 엉뚱한 답이더라도 30분 면접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배우겠다, 열심히 배우겠다. 50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거꾸로 그 면접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이것저것 모르는 것 같은데 채용이 되면 이런 거 배워야 돼요. 배우고 노력하고 그러면 하셔야 되겠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열심히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배운 걸 그대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유념해야 될 게 회사는 돈 주고 일 가르쳐 주는 직업 훈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는 내가 언젠가 성공하기 위한 커리어를 쌓는 곳도 아닙니다. 근데 커리어를 쌓으라 그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회사는 돈 받고 일 배우는 것도 맞고요. 여러분들 커리어를 쌓아주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면접할 때죠. 면접에서 그 얘기를 오픈하시면 안 돼요. 나는 여기서 커리어를 쌓아서 대기업으로 갈 거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창업에 이를 거야. 이걸 면접에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숨겨야죠. 창과 방패인데 일단 들어가야 뭔가 배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본인의 능력을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맨 마지막. 자, 마지막으로 뭐 얘기해 볼 수는 없나라고 하면 이게 이 정도 예제를 보세요. 새로운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제가 어떤 점에서 모자란지 또 어떤 점이 현장에 필요한 기술인지 그것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제 수준으로는 힘든 수준일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른 엔지니어를 보조하면서 이미 완성된 장비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수정, 유지 보수 같은 것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대답해 주시면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정도.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급여를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급여를 얼마 받고 싶어요라는 이거 요새 100% 질문합니다. 100%.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 경력직일 경우 거기 공고 금액을 얘기하면 되지만 신입일 경우는 연봉이 없어요. 그럴 때는 회사 규정이 있으면 회사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가 답입니다. 근데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희망하는 연봉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답을 안 하는 경우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친구들이 또는 동료들이 지금은 3,500에서 4,000이 적정선이에요. 요 정도 받고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덜 주는 회사, 우리는 회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라고 하면 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 금액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채용된 다음에 봅시다. 채용된다. 연봉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채용되냐 다음 달에 채용되냐 한 연봉은 한 지금 3,500에서 4,000 정도 되면 한 3,400만 빠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지? 이번 달에 채용돼서 한 달 일을 하면 300 받을 수 있죠. 다음 달에 채용 한 달 늦어지면 300 못 받죠. 그럼 여기 300을 빼면 돼요. 한 달 빨리 취업하면 한 300 덜 받아도 되는 거죠. 그 생각하고 그냥 일단 붙어놓고 일단 성공한 다음에 채용에 성공한 다음에 조건을 따지시면 되고 무조건 연봉을 얘기하라고 하면 근데 내가 부른 연봉대로 주지 않겠냐. 신입일 경우는 그런 경우 없어요. 신입은 이 친구가 우리 회사 급여 테이블 안에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 4,500 주는데 4천만 원만 불렀다. 너무 작게 부른 거 아니야? 그렇게 안 줘요. 4,500 줄 수 있으면 줍니다. 내사 규정에 따릅니다라고 하고 그래도 희망 연봉은 우리가 너무 큰 차이가 없네 정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생각하는 급여와 우리 회사 급여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확인하는 거니까 요 친구들 핑계 대는 요게 제일 좋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것도 좀 조정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합격을 당락을 결정짓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회사에 관해 질문할 게 없냐 맨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에요. 면접 다 끝났고 이제 회사에 대해 질문할 거 없냐라고 하면 100% 요거 물어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토요일 쉬나요?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사대보험 들어가나요? 근무 시간, 출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런 거 질문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대부분이. 만약에 면접이 다 왔는데 당락의 경계선에 서 있다. 또는 이거는 아깝긴 한데 떨어뜨려야 되겠네라고 하는 순간 있다. 그 수준에 있다라고 하면 이 답변으로 역전시킬 수 있어요. 제가 적은 대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 역할에 마지막 질문할 거면 마지막 여지를 주는 거예요. 여지를.
여지를 뽑고는 싶은데 좀 긴가민가 할 경우에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학 과정에서 배운 것을 구체적으로 뭘 해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론이나 기술에 대해 별도의 교육 일정 같은 것이 있는지 같은 거 물어봅니다. 제가 취업하면 실무가 아직 안 되는데 제가 입사 교육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직접 선임자로부터 실무 교육을 받게 됩니까? 를 물어봐야 됩니다. 요거 괜찮은 답 질문이에요. 요렇게만 해주면 그 순간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겁니다, 이 친구는. 뽑으면 일을 적극적으로 들어오겠네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이렇게 답변할 거거든요. 회사에 뭐 질문할 거 없어요? 토요일 쉬나요? 근무 시간은요? 야근 많이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이 회사에 채용되면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일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적극성으로 한 반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회사에 관해 마지막으로 질문할 게 없냐? 예. 교육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뭐가 되었든 질문 받으면 당하지 않는다. 준비된 답변이 없는데 업무 능력 등을 질문한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수준에서는 가능한데 그 정도 수준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답변이 동문서답이라도 절대 다짜고짜 못하십니다. 못합니다. 모르는데요. 못하는데요. 예, 그 말만 안 하시면 돼요. 면접 때 그 말 안 하고 나왔다. 성공하신 겁니다. 일 배우겠다, 시키는 일은 뭐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지 마세요. 회사는 돈 줘가면서 일 가르쳐 준 데가 아닙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회사는 돈 주는 학원이 아니에요. 시키는 일은 뭐든 한다. 요거 지금쯤 취업하는 친구들 많이 하는 대답인데 가능한 빨리 배정된 업무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어? 마지막 그 뭐 질문할 거 없냐라고 하면 아까처럼 질문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질문할 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해봐. 가능한 빨리 배정된 업무에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주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가능한 빨리 배정된 업무에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딱 나오시면 예, 절대 면접 안 떨어집니다. 요거는 10년간의 노하우입니다. 자, 우리 요 스케줄대로 가고 있고요. 4학년들 지금 3학년 2학기 하는 친구들은 비교과 활동 많이 좀 해주시고 다시 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달 이력